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제1교포시고 북송선을 고등학교 때 타셨다가 부모님과는 이제 상관없이 혼자 타고 가셨다가 수십 년 후에 또 혼자 43년 만에 43년 만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시고 사흘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흘 만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 약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북송 제1교포들의 송환과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일본에서 모두 모이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좋은 일이라는 건 전번에 우리가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했거든요. 진화위라는 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네. 그랬는데 9월 14일 날에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북송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랑은 혹시 계시지 일반 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래도 진화위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해주면 많은 한국 분들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좀 그 사이에 섭섭했어요. 왜 그런가? 일본에서 하는 제일동포 60만이라 하잖아요. 그 제일동포들이 98.5% 이상이 한국 출신이에요. 이 분계선 남쪽 출신이에요. 주로 제주도 출신과 경상도 출신이 많으시죠? 경상남북도, 충청도 어쨌든 남쪽 출신이 거의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다 한국 출신 분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요. 근데 이승만 대 김일성 역량 관계를 할까 그런 데서 김일성이 한수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송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김일성은 북한에 오면은 뭐 무상 의료에 뭐 대학 교육도 무료로 시켜준다. 온갖 사탕 발림으로. 그렇죠. 그것을 한덕수가 일본의 저 청년의 의장인 한덕수가 모략을 꾸민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끝나서 전후 복구 건설이라는 걸 시작해다가 보니까 이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났으니까 그것도 전장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공업이 기본인데니까 당광, 광산 이런데 노동력이 구멍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것인가 생각한 게 김일성이가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을 데리고 가자. 그런 계획을 꾸려서 한덕수를 불러들여서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덕수가 일본에 와서 앞잡이가 되어서 빈서의 앞잡이가 돼서 저 청년이 대대적으로 그 북한 지상 낙원서를 제일동포들에게 퍼뜨렸죠. 근데 거기에 일본의 보도기관들, 일본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그런 거예요. 일본은 왜 그랬는가? 2차 대전이 끝나서 패전했잖아요. 근데 그 패전하기 전에는 일본의 영토라는 게 중국 대륙으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넓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군대 일반인 할 것 없이 많이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긴긴 절지에 패전함으로써 몽땅 맨발 뻗고 도망쳐왔단 말입니다. 식민지로 억압당 하던 사람들이 다 일본 놈들 때려 죽이지 않으니까 다 맨발 뻗고 도망쳐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5,600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직업을 주고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패전해서 나라가 망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남은 60만 제일동포들도 없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일본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국제적 십자회도 해보고 무슨 유엔에도 말해보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말해보고 이승만 대통령 보내도 좋다. 보내도 좋은데 보내겠으면 그 보내는 사람 한 사람당 식민지 보상금을 붙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이면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일본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일본에 있게 됐죠. 그 60만 사람들은 지금 북한이 지상라원이라는 선전을 굉장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59년도 말 60년대 그때는 아직 일본이 경제의 고도 성장기 직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경제가 발전 못 됐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업도 체현치 못하고 민족적인 차별도 남아있었고 하니까 제일동포들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으니까 눈앞에다가 뭐 무상치료요, 세금이 없는 나라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비가 없고 무슨 좋다는 말은 다 해놨거든요. 뭐 자기 살고 싶은 데서 사고 가고 싶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가득 넣어놓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서 천대받고 살고 있겠냐? 북한에 가서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해서 그러면 되는데 근데 그때 걸리는 문제는 고향이 다 한국 쪽에 남쪽에 연고지가 있었죠.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이라고 붙였는가? 북한에 가서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으면 한 3, 4년 사이에는 한반도가 몽땅 김일성이 걸로 된다. 공산주의 통일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김일성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순정기를 들고 아야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이긴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될 게 아니냐. 네, 일단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부터 거론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적십자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사정이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지금이 북송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는 지금도 국교가 없습니다. 네. 그때도 국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의 적십자가 나라를 대신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 카르카타에서 1959년 8월 13일 날인지 저인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 저청년사나는 뭐 굉장했어요. 이겼다고 북한에 갈 수 있다고 여단 쳤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 보도기관이나 그때는 TV는 몇 개 방송국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몇십 개 이렇게 없었지만은 NHK 비롯해서 TV 기관, 이 신문, 잡지 모두가 같이 협조했단 말입니다. 보내자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무슨 그 엉치를 들썩거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뭐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인 아키히타는 물론이고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도 아사히, 마이니치, 게이자, 산케이 모두가 일본 게이자이 모두가 그 북한이 희한하다는 그런 걸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갔었던 북송 교포 중에는 조총련이 말하는 거는 긴가민가 했지만 일본 문핀가들이나 언론인들이 말하는 거를 보고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거기에서 큰 역할을 넣은 게 38도선의 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8선의 북이라는 게 뭐인가? 일본 공산당원하고 저청년의 간부들하고 같이 대표단이 돼서 북한으로 갔다 왔어요. 네. 그 일본 공산당원이 쓴 책이 38선의 북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는 북한이랑이 희한하게 좋더라. 정말 미래가 있는 희한한 나라더라. 거기에 가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선전 사업을 한 책이에요. 근데 같은 대표단으로 갔다 온 저청년 간부였던 사람은 정반대의 책을 썼어요. 가면 안 된다, 북한에. 그래서 그 사람은 저청년에서 쫓겨났어요. 예,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다시피 하고 딸이 그 남편은 조선대학교 교원이었거든요. 그래 나서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대학교 오사카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오사카 조총연계 대학. 조총연계 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 교원을 했었거든요. 싸우가.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 사이에도 알력이 조성돼서 막 이 부부간이 이혼해야 될 정도로 복잡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그분 정당했다는 거 인정하고 있죠. 그분 돌아가시고 딸이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성함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새끼기세. 네. 새끼기세라는 분입니다. 오갑니다. 딸이 이름이 오문자시니까. 네. 네. 새끼기세라는 분인데 정말 그분은 명철한 분이었어요. 같은 대변인으로 갔는데 벌써
그 북한의 본질을 다 깨뜨렸거든요.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은 언제 북한의 본질을 꿰뚫으셨습니까? 북한에 도착한 당일입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순간이죠. 저는 그 환상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가 초학교, 중학교는 일본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부터 조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녔는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 못 가는 형편이 됐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일본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원제비와 장학금이라는 걸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저청년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 하루 집으로 가니까 손님이 와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앉아라 했어요. 이 손님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란가 이제 장학금 소리를 하면서 입학시험 치러 오시오. 입학시험을 치러 와서 만약 성적이 좋으면 공짜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나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게까지 그 황당한 줄 모르고 제 힘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 넘어가서 입학시험 치러 갔어요. 입학시험 치러 갔는데 입학시험 치러 벌써 이 답안지부터 보니까 내 대상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 그런 문제를 느끼셨습니까? 아니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허란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일본 학교에서도 좀 그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입학시험 문제 봤을 때 이게 입학시험 문제야? 이럴 정도 됐는데 내가 지각했어요. 그날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지각해서 첫 시험 시간에 늦어 들어갔는데 나머지 20분밖에 없는데 들어갔는데 시험 보니까 너무 허라니까 한 5분 사이에 다 썼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타고 엎어놓고 나오자 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시험 다 자기 다 쓰면 이거 덮어놓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나오자 하니까 그 시험 감독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들어오자 빠름으로 나가자 하니까 아무것도 쓰지 못할 형편이니까 나가자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선생님, 학생 좀 인내성이 있어야지요. 천천히 생각해서 인내성 있게 시험을 치러야지. 그래서 선생님 같이 왔어요. 책상에 와서 내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보니까 선생님이 탁 보더니 됐어요. 가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조선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름으로 보내온 그 장학금이라는 거 제일 초봉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업료를 안 내는 것밖에 아니라 교과서도 다 학교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본 학교에서 배우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지금 북한 지상낙원 선전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금 없는 나라. 나라라는 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그 자본주의 체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금이 없다는 기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거 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있은 지 그때 60년도에도 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지상낙원을 할 정도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지상낙원이라 하는가? 지상낙원은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인정하겠다. 나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갔다가 못 올 거라는 사실은 생각 못 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갔다가 완전히 못 올 거라는 거는 갈 때는 돌아올 수 있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그때 이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갔다가 몇 년 있으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한으로 가게 되었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버님은 뭐 경상도니까 우리는 아버지는 경상도 창원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목포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혀 가자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겠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마지막談판을 했어요. 와서 앉아라. 기어코 가겠느냐? 네, 기어코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딸이 하나 돼서 그런지 저를 굉장히 기회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들이 부부간 의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도 못 봤고 저는 자라서 부모한테서 큰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어릴 때 8살 때쯤인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인지 성날 일이 있어서 저를 보고 저놈 가시나, 한국 사람들 보통 가시나, 가시나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어요. 딸 자식이 이만큼 자랐는데 애비된 사람이 가시나라 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후에는 가시나라는 말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일동포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해. 그러니까 무슨 집에서 내 친한 동무 같은 건 어머니한테서 두들겨 맞고 머리쿠디 잡아당겨서 뭐해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라는 건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어코 가겠냐? 가겠습니다. 좋다, 가거라. 너가 정 가겠다면 가거라. 그런데 1년만 기다려라. 1년이면 우리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년 후에 북한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가족은 갈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가니까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북한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랄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흥남으로 가셨습니까? 원산으로 가셨습니까? 청진입니다. 청진. 기본이 청진이에요. 북송 사업에서 협정을 맺은 건 청진하이. 아, 청진항이 기본항이군요. 니가다에서 출발해서 청진하이. 첫날 청진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벌써 배가 가는 동포들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걸 보는 거는 북한 대표가 둘씩 탔어요. 북한의 영접위원회라는 데서에.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먼데 옆으로 까만 띠처럼 이렇게 쭉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 게 이제부터 가는 청진하입니다. 모두 가판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야단쳤죠.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뭐 바로 부르고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으로 만든 깃발 하나씩 줬어요. 북한 깃발. 그게 정이었으면 다 떨어지고 없죠. 천이었으니까 남아있었지. 모두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해. 정말 굉장히 환호했죠. 지상낙원에 드디어 왔다고. 근데 이렇게 쭉 배가 가기 시작해서 거의 들어가는데 어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잖아. 우리 속았는지도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특별열차를 타고 보니까 한 학년 선배들이 2분이 탔더라고. 그분들은 북한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업생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간부였으니까 상급생하고도 알잖아요. 나는 아무 같이 갈 만한 사람들도 없고 아는 사람이랑 그 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날도 배가 이렇게 배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서 있었어요. 서 있어.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배가 닿을 자리쯤에 한 분이 이렇게 입나발을 계속 소리쳐요. 그 부두에 있었던 사람 부두에, 중에 부두에 한 사람이 서서 계속 소리쳐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데 배가 딱 부두에 닿으니까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거기 탄 서희 한 명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 배를 타고 그냥 일본으로 가거라. 그걸 일본말로 소리친단 말입니다. 계속 소리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니까 그 상급생들이 한 학년 동창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급생들이 놀랐단 말입니다. 저 자식이 먼저 가더니 뭐 정신 나갔잖아. 그래 그 사람을 확인하는 사이에 이제는 하선한다고 모이라 해서 우리 모여갔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북한이라는 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데라는 거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돼서 그때 걱정했었어요. 못 잡히지 않았는가. 그때가 60년대 초죠. 네, 60년대 초. 네. 그러니까 이제 북송 사업은 59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 걱정했댔어요. 그런데 무사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부두를 지키고 있는 거는 북한 군대거든요. 군대도 다 젊었잖아요. 일본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쳤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는 소리를 쳤는 모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하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선한다 하니까 보위부고 경찰이고 군대고 몽땅 그 승강구짝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쓱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의복이 그렇게 남루했다면서요? 네. 천진 그 부두에 수천 명이 이 환영 나와 있는데 분홍색 꽃다발, 종이로 만든 꽃다발, 그걸 흔들면서 한 가지 노래를 불러요. 계속 나 지금도 그 노래 안 잊어먹어요. 오매도 머리덧 제일동포요 쓰라린 이국살이 묘태였던가 하는 그게 제일동포를 환영한 노래였는데 계속 그 노래를 반복해요. 근데 배가 딱 닿아서 그 사람들 보니까 아야 막 기가 막히란 말입니다. 뭐 이 사람들 뭐 죽이나 먹고 사는지 근데 다 새까맣고 까실까실하고 케어를 안 하니까 손이고 그런데다가 가죽신을 신는 사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그러면 헝겊신이요? 다 헝겊신인데 발톱이 나와 발이 삐죽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정말 그 뭐 어디 이웃 집에 갈 때도 그런 신 신고 가겠니 할 그런 상태 신발들도 신었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아직 약간 쌀쌀할 때인데 양말을 신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만 다른 사람도 내보다 또 관찰력이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논다면 근데 아랫도리를 입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엉치를 드러내놓고 놀았다는 게라면 그것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란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현상 볼 수 없거든요. 그래 나서 모두가 순간에 속았다는 거 알았어요. 선생님 책에 보면은 북에서 나눠준 도시락이 너무 형편없었고 네. 그런데 먼저 가 있던 그 조청년학교 동급생 하나가 후배 하나가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막 모아서 싸가길래 아니 내가 알던 제가 언제 이렇게 거지가 됐나. 그 장면에서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진하에 한 주에 한 번씩 배가 닿았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인데 한 번 배에 1000명 내지 최고 1500명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에 숙소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함흥이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함흥으로 가는 그룹바였어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거 기다려야 하니까 큰 강당 같은데 이렇게 장의자가 가득 있고 거기에 다 앉아서 기차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나왔거든요. 도시락이 나왔는데 뭐 배에서 배멀미가 아직 체에 가시지 않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그거 먹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의자 양쪽에 이렇게 책책책 쌓아 올려놨단 말입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니까 열어봤어요. 2개씩인데 옛날에 그 나무 껍데기 가지고 그 도시락 만든 거 얇은 그것에다가 했는데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반찬인데 밥이라는 건 5분도 쌀쯤 되겠는가? 거뭇거뭇단 말입니다. 새하얗지 않고 거뭇거뭇 쌀이 그래도 쌀밥은 쌀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정부도 상당히 노력은 했겠죠. 살짝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 무슨 나물 같은 건데 산채 같은 건데 있고 돼지고기가 한 도조각 있고 김치라는 게 새다양 백김 있고 배추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겉잎 같은 포릇포릇 배추로 한 그런 김치가 한 젓갈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도시락을 보고는 일본의 그 희한한 먹던 사람들이 먹게 안 되죠 뭐. 그러니까 다 싸놨단 말입니다. 근데 싸놓고 가족끼리 그런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거의 다 졸았어요. 앉아서 끄덕끄덕.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바닥에다가 일본에서 이 이딴부러식이라고 그다만 보자기가 있어요. 그것을 펴놓고 그 도시락을 채채 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먹는다고 버린 거를 봐가지고 이제 싸가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안 먹습니까? 물어보긴 해요. 물어보면 안 먹는다 하면 뭐이라고 하면서 싸는가? 이런 것도 여기서 나가면 못 먹는데 왜 안 잡사요? 이러면서 채채 싼단 말입니다. 근데 내 눈에 탁 들어왔는데 나는 아니 누가 저런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는 거를 저렇게
거지도 아니고 저렇게 싸는가? 딱 보니까 막 심장이 멎는가 했어요. 아니, 내보다 1년 하급생이었는가? 하급생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갔던 하급생. 보다 먼저 갔던 하급생이었단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이런 짓을 할 정도가 되었는가? 내가 얼굴 탁 쓰겠어요. 왜 그런가? 눈이 마주치면 난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든가 무슨 격한 마음에 꼭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탁 이렇게 얼굴을 내가 이렇게 숨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자기 하나가 또 사든지 가지고 갔어요. 나는 그때 이야기를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 보고도 안 했어요. 우리 하급생이 결혼해서 내가 사는 데에 왔어요. 네. 그래서 가깝게 지냈었어요.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네. 있었던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내가 내 동무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마주쳤어요. 그 하급생이 그 집에서 아는 길에 들어갔어요. 그 어린데 와서 살았지만 그 누구 보고도 내 그 소리를 안 했었어요. 일본에 돌아와서야 이 이야기를 책에다 쓰고. 그 책에는 그 김일성 초상화를 파괴했다가 발길질했다가 네. 끌려간 사람 얘기도 네. 나옵니다. 내가 담배죠. 내가 담배 거기 숙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이 좀 지났을 때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영 친절해요. 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모두가 선생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다 선생님이라 부르고 영 친절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루는 비상소집이라는 거래. 그래 비상소집 해서 회의장으로 갔어요. 회의장으로 갔는데 벽에 한 메다 반, 하나씩 정도로 경찰이 탁 버티고 섰는데 어마어마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앉았는데 북한 간부가 나와서 뭐라가 이번 배에 온 사람이 아주 옳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회의장 벽에 이렇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런 업적을 이런 유화에 그려서 이렇게 벽에 걸어놔서 선전한단 말입니다. 그 유화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김일성의 보천보천투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 일본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보천보에 섞여. 그 보천보천투 그림이라는 게 김일성이가 사과 위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고 뒤에는 그 경찰서가 불타고 앞에는 백성들이 가득 서고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내려서 박살냈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내가 듣던 지상낙원과 다르니까 나를 속였구나. 그렇죠. 그 벨풀이를 네. 못해서 성풀이를 못해서 그걸 박살냈다는 말을 발로 밟아서 그랬다는 거죠. 속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푸르딩딩하죠. 지금 굉장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배에서 내렸으니까 아직 일본의 기분이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뭐랄까 그 자식 여기를 데려오시고 우리가 좀 모두 우리 힘으로 좀 바로잡아 드리겠다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북한 그 간부가 우리가 따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따로 공부시키고 있는 게 아니죠. 벌써 이미 처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도 이미 북한은 그렇죠. 혹심한 공포사회였네요. 독재 전제 정치고요. 그렇죠. 그래 우리 배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다른 배에서는 안 내리겠다 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안 내릴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안 내리겠다 한 사람들 저리 체포됐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빠가 안 내리겠다 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안 내리겠다 해서 체포돼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배치지에 간 다음에 부모님들이 계속 당국에다 요구했거든요.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게 몇 년 만에 갔다 하던가 3년 후이란지 5년 후이란지 한번 갔대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운하고 같이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산골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갔대요.
정신병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오빠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원수이 같더래요. 옷이 이 머리가 다 산발이고 그 다음에 옷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정신이 나갔더래요. 오빠가. 부모도 알아 못 보더래요. 아버지 한마디 했다 그러는 것 같아. 그 딱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은 가족들을 어떻게 못 오게 했습니까? 난